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파동이 구멍을 통과하거나 가장자리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현상 중의 하나인 회절의 개념을 간략히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물리광학에 대해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빛의 파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정한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회절은 이중 슬릿으로부터의 간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확대하고 회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추후 학습하게 될 양자물리에 대한 논의에서 회절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25강 회절무늬와 평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빛이 좁은 수직 슬릿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슬릿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밝고 어두운 비슷한 줄무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슬릿으로 빛이 들어가서 스크린을 향해 진행할 때 회절하는 빛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일 슬릿과 원형 구멍의 분해 능에 대해 학습하며 마지막으로 광원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구로 일정한 간격의 많은 평행한 슬릿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절 격자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3강, 24강 강의를 통해 장벽에서 슬릿의 너비보다 크거나 비슷한 파장의 빛은 슬릿을 통과하여 장벽 너머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논의하였으며 이 같은 현상을 회절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음파나 물결파와 같은 다른 파동 역시 구멍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통과할 때 이와 같이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을 통과하는 빛은 빛의 퍼짐으로 인해 단순히 스크린의 넓은 영역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에 논의하였던 간섭 무늬와 다소 유사하게 밝고 어두운 영역으로 구성된 그림과 같은 회절 무늬가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늬는 넓고 강한 중앙띠, 그 옆에 연속적으로 세기가 약한 추가적인 띠, 그리고 연속적으로 끼워져 있는 어두운 띠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물체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빛과 관련된 회절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점에 도달한 빛은 그림자 바깥의 점들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 영역 안쪽으로도 회절할 것입니다. 중심은 가장자리의 모든 점에서 거리가 같으므로 이 모든 점으로부터 온 빛은 중심에서 보강 간섭하여 밝은 점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동전과 레이저를 사용하여 최근에 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 그림자의 중앙에 밝은 점이 보이고 그림자 가장자리에 바깥쪽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원형 무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슬릿으로부터 나온 빛의 간섭에 의해 생성된 간섭 무늬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슬릿으로 모형화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멀리 있는 스크린에 도달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에서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무늬를 프라운호퍼 회절 무늬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왼쪽으로부터 단일 슬릿으로 들어가는 스크린을 향해 진행할 때 회절하는 빛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 그림은 브라운호퍼 회절무늬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밝은 줄무늬는 세타 이꼴 0인 축을 따라 생기게 되며 그 양쪽 주위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슬릿을 점 광원으로 가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버리고 유한한 너비를 갖는 슬릿이 프라운호퍼 회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슬릿의 여러 위치로부터 나오는 파동을 조사하여 이 문제의 중요한 특성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언스의 원리에 의하면 슬릿의 각 점들은 점 파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슬릿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은 다른 빛과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스크린상의 빛의 세기는 방향 세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슬릿을 반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슬릿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파동의 위상은 동일하며 광선 1과 3이 각각 슬릿의 아래와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선 1은 광선 3보다 2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의 경로차만큼 더 멀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슬릿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광선 2와 4의 경로차도 광선 3과 5와 같이 2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차가 파장 2분의 람다가 되면 두 파동의 위상차는 180도가 되며 두 파동은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슬릿 너비의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두 점에서 나온 파동 또한 위상차가 180도가 되므로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슬릿의 위쪽에서 절반 나온 파동과 아래쪽에서 절반 나온 파동의 상쇄 간섭을 일으킬 조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처럼 점선 위와 아래에 각도 세타인 파동을 고려한다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람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슬릿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스크린 또한 어두워지며 이를 사인 세타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2 람다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릿을 6부분으로 나누면 사인 세타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3 곱하기 람다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러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회절 무늬가 세기가 0인, 즉 어두운 무늬가 형성되는 세타 다크의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밝은 줄무늬 봉우리는 이웃한 어두운 줄무늬 극소 사이에 대략 중간에 위치하게 되며 중앙의 밝은 극대의 너비는 2차 극대의 2배가 되겠습니다. 방금 유도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일반적인 조건의 식에서 m 이꼴 0의 값을 얻으며 따라서 중앙의 어두운 무늬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의 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비가 a인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의 세기 변화를 분석하면 세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Imax는 세타 이꼴 0인 중앙 극대 중심에서의 세기이고 람다는 슬릿을 비추기 위해 사용된 빛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방금 살펴본 회절 무늬의 세기 변화의 식에 주어진 다니엘 슬릿 무늬의 세기와 다니엘 슬릿에 의한 프라운호퍼 회절 무늬 시뮬레이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빛의 색이 대부분이 밝은 무늬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슬릿이 존재할 때는 각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뿐만 아니라 다른 슬릿에서 나오는 파동에 의한 간섭 무늬까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4강에서 보여준 이 그림의 점선 곡선은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 극대 간섭의 세기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회절 무늬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과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에 대한 두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중 슬릿 간섭 무늬의 세기에 대한 식과 단일 슬릿 회절 무늬의 세기에 대한 식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단지 이중 슬릿 간섭 무늬인 코사인 제곱항에 대한 포락선으로 작용하는 단일 슬릿 회절 무늬를 표현하는 각 가로항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파란 점선은 각 가로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항 그 자체는 빨간색 곡선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같은 높이를 갖는 모든 연속적인 봉우리가 되려고 하겠지만 각 가로항의 영향으로 그림과 같이 이들 봉우리의 높이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구별하는 광학계의 능력은 빛의 파동성 때문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너비가 a인 작은 슬릿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광원 S1과 S2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광원은 멀리 떨어진 두 개의 별처럼 간섭성이 없는 점 광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림과 같이 파란색 직선이 도달하는 스크린상에 두 개의 밝은 점을 관찰할 수 있겠지만 간섭 무늬 때문에 중앙 부근의 밝은 무늬와 그 주변의 약화된 밝은 무늬 그리고 어두운 무늬, 즉 회절 무늬가 각각의 광원에 대해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크린상에서는 각각의 광원 S1과 S2에 대한 회절 무늬의 합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광원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두 회절 무늬의 중앙 극대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이 상들은 구분할 수 있겠고, 이때 두 개의 상은 분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다음 그림처럼 두 광원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중앙 극대가 서로 겹쳐서 상들은 분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상이 분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레일리 기준에 의한 상이 겨우 분해될 수 있는 슬릿으로부터 광원에 대한 최소 각분리 세타 미니멈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 슬릿 회절 무늬에 의한 첫 번째 극소의 회절 무늬의 각도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레일리 기준에 따르면 이 각도는 두 상이 분해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각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람다는 A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 되겠고, 사인 세타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비 A인 슬릿에 대한 분해 한계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결국 상들이 분해되려면 슬릿과 두 광원이 이루는 각도가 A분의 람다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광학기기는 슬릿보다는 원형 구멍을 사용합니다. 원형 구멍에 의한 회절 무늬는 다음 그림들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세 가지 상황에 대한 회절 무늬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광원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들의 상은 제일 왼쪽 그림과 같이 분해되겠습니다. 물체의 각 분리가 레일리 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음 가운데 그림과 같이 겨우 분해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제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해되지 않으며 무늬는 하나의 광원에 의한 무늬처럼 보일 것입니다. 원형 구멍에 의한 회절 무늬를 분석한다면 분해 한계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여기서 D는 구멍의 지름이며 비례상수 1.22는 원형 구멍에 대한 회절의 수학적 분속으로부터 얻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절 격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절 격자는 광원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구로서 일정한 간격의 많은 평행한 슬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절 격자는 종종 슬릿 간격 D의 역수인 단위 길이당 홈의 수로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어 5000개의 홈이 센티미터 내 안에 있는 회절 격자의 경우 슬릿 간격은 그의 역수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회절 격자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평면파가 회절 격자의 왼쪽에서 격자면에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멀리 있는 스크린상에는 회절과 간섭의 효과가 결합된 무늬가 관찰되겠습니다. 각각의 슬릿은 회절을 일으키고 회절된 빛들이 서로 간섭하여 최종 무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모든 슬릿으로부터 파동이 슬릿을 떠날 때는 위상이 동일하겠는데요. 그러나 수평 방향으로부터 세타만큼 기울어진 임의의 방향으로 향하는 파동은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에 각각 다른 경로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서로 인접한 슬릿으로부터 나온 파동의 경로차 세타는 델타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만일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거나 같게 되면 모든 슬릿으로부터 나온 파동의 위상이 스크린에서 같아져 밝은 무늬가 관찰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타 브레이트의 각도에서 간섭 무늬의 세기가 극대인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격자 간격 D와 각도 세타 브라이트를 알면 파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단색 광원의 회절 격자에 의한 색이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입사파가 여러가지 파장을 갖는다면 각각의 파장에 대한 M차 극대는 어떤 특별한 각도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파장의 빛이 M 이퀄 0에 대응되는 세타 이퀄 0에서 관찰되며 0차 극대라고 합니다. M 이퀄 1인 1차 극대에서는 세타 브라이트 이퀄 D분의 람다를 만족하는 각도에서 관찰되며 2차 극대는 M 이퀄 2이고 세타 브라이트는 더 큰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절 격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홀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로부터 나온 빛이 비에서 반은 거울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빔의 일부분은 사진이 찍힐 물체에 반사하여 사진 필름에 부딪히고, 다른 빔은 렌즈 L2로 인해 퍼져 거울 M1과 M2에 의해 반사되어 최종적으로 필름에 부딪히게 되겠습니다. 두 빔은 극히 복잡한 간섭 무늬를 형성하여 필름 위에 겹쳐지겠습니다. 이런 간섭 무늬는 필름이 노출되는 동안 단지 두 파동의 위상 관계가 일정할 경우에만 생기게 되며, 이런 조건은 핀홀을 통해 들어오는 빛 또는 간섭성 레이저 빛으로 조명할 때 이루어지겠습니다. 홀로그램은 기존의 사진과 같이 물체로부터 산란된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기준 빔과 물체로부터 산란된 빔 사이에 위상차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이 같은 위상차 때문에 간섭 무늬는 홀로그램상의 임의의 점에 대한 원근이 유지되는 3차원적 정보를 갖는 영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필름으로 빛을 모으기 위해 사용한 렌즈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 위의 각 점으로부터 나온 빛은 필름 위의 모든 점으로 도착하게 되며, 그 결과 홀로그램에 기록되는 사진 필름의 각 영역은 물체 위에 조명된 모든 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즉,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이 필름으로부터 잘려도 그 작은 조각으로부터 완전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빛의 회절 무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자기파 중 매우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회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선 회절은 결정의 구조를 밝히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X선의 회절을 관찰하는 실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파장 분포를 갖는 시준된 X선이 결정에 입사하면 어떤 방향으로는 회절된 빛들의 세기가 매우 큰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자층에 의해 반사된 파동들이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절된 광선은 점 배열로 사진 필름에 의해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라우의 무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라우의 무늬이며, 이 무늬 점의 위치, 세기 등을 분석하여 결정의 구조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결정 요소의 라우의 무늬이며, 소용돌이 무늬가 되도록 넓은 범위를 가진 파장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소금 결정 내 원자 배열입니다. 각각의 단위 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온들은 여러가지 분리된 평면상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처럼 X선이 이둘 중 한 평면에 세타의 각도로 입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선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위 평면과 아래 평면인 두 원자층에서 반사될 수 있겠고, 이때 경로차는 E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차는 파장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평평한 평면 전체에서 나는 반사들 또한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를 브래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파장과 회절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브래그 법칙을 통해 원자로 이루어진 평면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자기파가 횡파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는데요. 평각 영상은 전자기파가 횡파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광원의 원자에 의해 방출되는 수많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원자는 전기장 E가 원자적 진동 방향에 대응하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진 파동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파동의 평각 방향은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파동은 평각 방향이 Y축을 따라 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원에서 나오는 모든 파동이 X축을 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전자기파는 Y축과 어떤 각도를 이루는 YZ 평면에 평행한 전기장 벡터 E를 가질 것입니다. 파원으로부터 모든 방향의 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자기파는 많은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중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그림의 왼쪽처럼 평광되지 않는 빛이 될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그림의 면의 수직이고 화살표는 전기장 벡터에 가능한 몇 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임의 위치와 어떤 순간에서 모든 전기장 벡터는 하나의 최종적인 전기장 벡터가 되도록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동이 오른쪽 그림처럼 전기장 벡터 2가 특정한 위치에서 모든 시간 동안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빛을 선형 평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벡터와 진행 방향 벡터가 이루는 평면을 파동의 평광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까 보여준 이 그림의 평광면은 XY 평광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평광된 빛은 한 평면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벡터를 제외한 나머지 파동들을 제거하여 평광되지 않은 빛으로부터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광되지 않은 빛으로부터 평광된 빛을 만들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광된 빛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벡터를 갖는 파동을 투과시키고 그 외에 다른 방향을 갖는 파동들을 흡수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선택 흡수에 의한 평광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평광되지 않는 빛이 2개의 평광자라고 하는 물질을 통과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평광자에 입사되면 이 평광자의 투과축은 세로 방향이므로 이 평광자를 통과하는 빛은 세로 방향으로 평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평광자는 검광자라고 하는데요. 검광자는 평광자의 투과축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광자를 투과한 빛을 가로막겠습니다. 첫 번째 투과된 빔의 전기장 벡터를 E0라고 한다면 검광자 투과축의 수직인 E0의 성분은 완전히 흡수하게 되고 검광자의 투과축에 평행한 E0의 성분은 E0 곱하기 코사인 세터가 되겠습니다. 투과된 빛의 세기는 투과된 빛의 진폭의 제곱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투과돼서 평광된 빛의 세기 I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Imax는 검광자로 입사한 평광된 빛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말리스의 법칙이며 투과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어떤 2개의 평광 물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리스 법칙에 따르면 투과된 빛의 세기는 2개의 투과축이 서로 평행할 때 최대가 되고 2개의 투과축이 서로 수직이면 검광자가 완전 흡수하여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쌍의 평광자에 일어나는 투과된 빛의 세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의 평균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의 이상적인 평광자를 통과하면 평광되지 않은 빛의 세기는 반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물질을 이용한 방법 말고도 평광되지 않은 빛이 어떤 면에서 반사된다면 반사광은 입사각도에 따라 완전 평광 또는 부분 평광되거나 전혀 평광이 되지 않기도 하겠습니다. 입사각이 0도이면 반사광은 평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각도로 입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평광이 될 것이고 어느 특정한 각도로 입사한다면 반사된 빛은 완전히 평광되겠습니다. 그럼 이 특정한 각도에서의 반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어떤 면에 평광되지 않은 빛이 입사할 때 개개 파동의 전기장 벡터는 면의 평행한 성분, 즉 그림에서 화면의 수직인 성분과 면의 수직인 성분인 주황색 화살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분은 서로 수직일 것이고 진행 방향과도 수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빔의 평광은 이를 방향에서 두 전기장 성분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이때 평행한 성분은 수직인 성분보다 더 강하게 반사하여 반사광은 부분 평광되고 굴절광도 부분 평광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처럼 반사광과 굴절광이 이루는 각도 90도가 되도록 입사각 세타1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장 벡터가 반사면에 평행한 성분만을 갖는 완전 평광된 반사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굴절광은 부분 평광되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입사각 세타 P를 평광각이라고 합니다. 반사물질의 굴절률과 평광각 사이의 관계식은
그림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세타 P 플러스 90도 더하기 세타 2의 각도는 180도가 되기 때문에 세타 2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P로 표현되겠습니다. 스네일 법칙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브루스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광각 세타 P를 브루스터 각이라고 합니다. 매질의 굴절률 N은 파장에 따라 변하게 되고 따라서 브루스터 각 또한 파장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굴절에 의한 평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굴절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복굴절 물질은 방해석과 석영과 같은 결정 물질이 되겠습니다. 평강되지 않은 빛이 복굴절 물질에 입사하게 되면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들 두 광선의 평강 방향은 서로 수직이고 각각 다른 속력으로 물질 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속력은 정상광선의 굴절률 N0와 이상광선의 굴절률 N2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이 서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한 개 존재하는데요. 이를 광축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빛이 임의의 방향에서 복굴절 물질에 입사되고 굴절률 차이로 인해 두 편광된 빛으로 갈라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광선의 굴절률 N0는 모든 방향에 있어 동일한데요. 다음 그림처럼 결정 내에 점 광원을 놓으면 정상광원은 광원으로부터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광선 굴절률 N2는 진행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점 광원에서 나온 광선은 단면이 타원인 파면을 이루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광선의 속력 차이는 광축의 수직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방해석 조각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결정을 통해 종이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두 개의 상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두 개의 상은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에 의해 형성된 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상을 회전하는 평광자를 통해 보게 된다면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평면 평광되었기 때문에 교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산란에 의한 평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떤 물질에 입사할 때 물질 내의 전자는 입사빛을 흡수하고 일부는 재복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산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평광물질로 만든 선글라스를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각도로 렌즈를 회전시키면 다른 각도에서보다 빛이 덜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부분 평광된 햇빛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브루스터 각에서 표면으로부터의 반사가 완전히 평광된 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하겠습니다. 평광되지 않은 햇빛의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여 공기 내에 있는 기체 분자 중 한 분자의 모서리에 부딪히게 된다면 분자 내 전자는 진동하게 되고 복잡한 형태로 진동하는 전하를 제외시킨다면 진동하는 전자는 안테나 내에서 진동하는 전하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파의 전기장 벡터의 수평 성분의 일부는 전하를 수평으로 진동하게 만들고 연직 성분의 일부는 전하를 연직으로 진동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에서 관찰자가 똑바로 보면 입자의 연직 진동은 관찰자를 향해 어떤 복사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주황색 화살로 표시된 수평 방향으로 완전히 평광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관찰자가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면 빛이 수평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평광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광원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두 회절 무늬의 중앙 극대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이 상들은 구분할 수 있겠고 이때 두 개의 상은 분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다음 그림처럼 두 광원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중앙 극대가 서로 겹쳐서 상들은 분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빛이 임의의 방향에서 복굴절 물질에 입사되고 굴절률 차이로 인해 두 편광된 빛으로 갈라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 광선의 굴절률 N0는 모든 방향에 있어 동일하네요. 다음 그림처럼 결정 내에 점 광원을 놓으면 정상 광원은 광원으로부터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광선 굴절률 N2는 진행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점 광원에서 나온 광선은 단면이 타원인 파면을 이루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광선의 속력 차이는 광축의 수직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빛의 성질에 관한 파동과 입자의 논쟁은 영의 간섭 실험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광선광학의 지지자 중 한 명인 푸아송과 프레넬이 제안한 빛의 새로운 파동 이론을 통해 빛의 파동성은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좁은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와 중앙극대, 측면극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5강 회절 무늬와 평강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